안녕하십니까, 강창입니다. 이 더운데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절약이 참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그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아껴야 자녀도 망치 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같은 이 100세 시대에는 뭔가 그 퇴직 후에도 수입이 생기는 일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아니면 취미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퇴직 연령이 빨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고요. 공기업도 명태가 있는 건지 55세, 중소기업이 51세, 대기업은 49세랍니다. 그리고 60세까지 일하는 직장인의 비율이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 이전에 구체적인 재취업 준비를 한 직장인의 비율이 10%밖에 안 되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퇴직이 두렵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조기 퇴직을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에 퇴직이 두렵지 않으려면은 우선 가정경제에서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난 30년 넘게 고성장 시대, 세계 역사에 없는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 관련 지출을 줄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녀에게 제대로 된 경제관, 직업관을 갖도록 교육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삼천연금으로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퇴직하고 나서 돈을 모으기보다도 모아둔 노후 자금을 현명하게 인출하는 이 인출 전략을 또 잘 세워야 돼요. 그리고 전에도 또 말씀드렸는데, 퇴직 후에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선요, 우리가 퇴직 후에 긴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51.6세가 평균 퇴직 연령이라고 그랬으니까 체감 퇴직 연령, 그거를 반올림해서 52세에 퇴직하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합니다. 왜 83세일까요?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의 여우명만 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나면 100살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래도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을 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이면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100시간 좋겠는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정도 남거든요. 실제로요, 얼마 전에 어느 재벌 그룹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대요. 거기 갔다 온 분이 와서 그래요. 이번에 정년퇴직 하셨죠? 그러면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표를 예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쓸까? 막연히 앉아있는데 마누라는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요, 받자마자 써내려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기 부인은 아침에 일어나서요, 아침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또 옷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세탁도 하고, 그렇게 줄줄줄 써내려가는데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났더니 쓸 말이 없더래요.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곱하기 365일, 1년이지요. 곱하기 31년. 이게 12만 4,465시간입니다. 그러면요,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이가? 우리나라 직장인이 회사 나와서 일하는 시간 연평균 1967시간입니다. 12만 4,465시간을 1967로 나누면요, 약 63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3년에 해당한다. 느낌상으로는 100살까지를 보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수도 길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요,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0~80%라고 생각합니다.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죠. 금리는 또 얼마나 벼락같이 떨어졌습니까? 묘독을 모으기도 어렵지만 모아봤자 은행한테 예금하면요, 세금 떼고 나면 금리가 몇 푼 안 돼요.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에 가구당 평균 보유자산이 얼마냐? 총자산이 5억 1천만 원. 여기에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평균 9,900만 원. 이걸 빼면요, 4억 1,100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1,100만 원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우리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4억 1,100만 원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5,700만 원입니다. 얼마 남습니까? 5,400만 원. 이걸로 어떻게 30년, 40년을 삽니까? 그러니까 5,400만 원 가지고 주식 사서 죽여버렸겠다, 빵으로 만들고. 이건 동학개미 난리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집을 팔아 살아야 돼. 근데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 집값이 일본 꼴 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 이거죠. 돌아가는 꼴은 비슷한데.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게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빼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요.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 받는, 노령연금 받는 분이 54%밖에 안 돼요. 절반. 문제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8%. 막말로 껌값.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7.7%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이요? 작년에 제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약 4천만 원 정도. 그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 들까 말까요? 개인연금은 일부 사람밖에 안 들어요. 없어요. 있는 게 뭐냐? 달랑치만 집.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요,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 말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한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도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있어가지고. 지금 일본의 빈집이 846만 채. 10년 후가 되면 일본의 집 4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빈집? 재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도요, 빈집이 벌써 151만 채가 있대요.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있어요. 그 지방에 도청이 있던 소재지죠.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면 그 있던 자리가 빈집이 생기는 거예요. 노후에 도움이 안 돼. 근데 신문에 텔레비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요.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축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유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로 죽이는 거, 3배로 죽이는 거. 아니 최강원 읽고 2배로 죽일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오직 하면요, 일본의 신문기자,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요,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임기 마치고 지네 나라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에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무를 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결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다. 이놈이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가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요, 일본에 1억 2천만 인구 중에요, 기독교 인구,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도 안 된대요.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요, 개신교, 캐톨릭 합치면 20몇 퍼센트, 1,100만 명의 기독교 인구래요. 근데 여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보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때그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라. 근데 1,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밑에 있는 빨간 글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가면 만사형통. 근데요, 이게 가능한 거는 평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훈련을 미리미리 받아두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겠죠. 근데 앞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밑에 것만큼 목매다니까 솔직히 무당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 저렇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이 쪽팔리는 거 감수하고 이 뭔가 일을 찾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46년 전입니다. 1975년 딱 이 여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는데 그때 일본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15%. 46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낮을 때였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구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나무한테 물어봤죠.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요, 회사 임원도 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앉아서 하던 사람들이지요.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야,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고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것이요,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요, 2015년 가을에요, 일본의 어느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가사 대행 서비스, 그 가사 도우미거든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요, 그 딸이 대학 나오는데 이 40대 중반이래요.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어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답니다. 그래서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요, 방문 개호라고 해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경제력 있는 노인네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대요. 거기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때리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기사분이 60이 좀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에 지사장을 한 분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지사장 할 때는 기사 딸리는 에쿠스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잡고 다녔대요. 이분이 대단한 게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이 났다.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 지금 들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돼요. 그럼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요,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냥했던 사람 다 모여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되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전국 고관 높은 자리에 있던 제 친구가 저녁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NPO 활동입니다. 민간 비영리적인. 미국 가면요 200만 개 정도의 NPO가 있어요. 그런 데서요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보람있게 일을 합니다. 무슨 뭐 노인들을 도와줄 일이라든지 지역사회 뭐 발전을 위한 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교육시키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현역 시절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한 30 내지 40 정도만 받습니다.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60 내지 70은 사회공헌 활동, 요즘 유행하는 재능 기부죠. 그리고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아주 공짜는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요 지금 미국 취업 인구의 10% 정도가 이 200만 명 정도의 NPO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해서라도 한 달에 몇십만 원 버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제가 몇 년 전에요 아침에 KBS 제2 텔레비 7번 채널이죠. 거기에 여유만만이라는 프로가 있죠. 그 프로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왔다리 갔다리 춤추던 코미디언 남성남, 남철 이 두 분이 있었죠. 남철 씨는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남성남 씨는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그 프로에 출연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남성남 씨가 이 돈을 무지개 버는 분인데 아들 사업점 줘서 날려 본인이 투자해서 날려 그때 빈털터리가 되셨대요. 그래서 거기 나오셔서 나는 왜 실패를 했는가 이런 얘기를 쫙 하시고 저보고 그분에게 이분이 앞으로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언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남성남 씨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지금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 될까 말까거든요. 이 저금리 시대에 한 달에 허드렛 일해서라도 한 달에 50만 원을 벌면 많이 버는 겁니까? 적게 버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별 반응이 없어요. 별 볼 일 없다는 뜻이죠. 그럼 선생님 정기예금이 2억 원 있으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이 저금리 시대는 한 달에 어떤 허드렛 일에서라도 50만 원만 벌면 2억 원의 정기예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이 저금리 시대에는 근로소득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 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죠. 고용 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오늘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을 하고 난립니까? 점심 대신에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건 여자분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건 여자분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성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까 외국회사 지사장 했다는 그분이 마지막에 서글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하다. 칭송이 자자한데 정작 자기 부인 자기 딸이요 동네 창피하게 그런 거다.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서글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고생하면서 꼴 보기 싫은 사람 참아가면서 일하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 같다고 영식이 같다고 그런 말 들으면 꿀따고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마누라만 나한테 야속하게 한다. 아니고 내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마누라 다 똑같다. 대한민국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마누라가 다 똑같다. 그분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를 보내줬었는데 3년 전인가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이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습니다.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에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만하님 다닥 없이 남자분들은 퇴직하고 나서 돈이 되든 안 되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생각해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 간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은행에 최고위층까지 올라간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퇴직하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 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끝발이 있던 사람일수록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벌써 몇 년 전 일인데요. 그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했는데요. 그 심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공무원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 300만 원 이상 다 받는데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105분의 수기를 읽었는데 그 수기의 90% 이상이 나와보니까 절벽이 돼요. 제일 미치는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그 중에서요. 우선 한번 소개를 하면은 통계직 공무원으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 고급 공무원 출신이죠. 연금도 있고 퇴직도 했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신나게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도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꼴 보기 싫어. 취직해야지. 그때서 원서를 여기저기 보냈더니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너무 많이 면접 보러 오라고 그럴까 봐서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없어. 근데 어느 날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놀래가지고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 노인 보호센터.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일본도 지금 그렇다고 그랬죠?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근데 면접관이 심색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 뽑으라고 그랬는데 남자가 오셨네? 이러더래요. 놀래가지고 남자가 좋은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게 붙었어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 아침에 노인들을 자동차로 모셔다가 센터에 모셔놓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장기도 두고 노래 부르면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내가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야. 근데 요즘요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분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그럼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원래 다른 데서 온대요.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가?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 갈 데가 있어요. 갈 데가. 그 다음에요. 중학교 교장 선생님 하신 분이 연꽃제비를 하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분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립암센터에서요. 직장암 수술했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같은 날 수술한 거예요. 그게 직장암 수술 동기생이에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교장을 끝내자마자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연꽃제비를 시작했다. 제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 동아일보에 이런 일하는 분들을 이렇게 전면에 소개하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취재를 가서 보니까 1000평 정도의 연꽃재배 전문가가 됐다고. 직장암 수술하게 되면요. 6개월 동안 인공항문을 밖으로 빼요. 6개월 후에 다시 집어넣어요. 보건수술. 이분은요. 인공항문을 참새로 항암주사를 맞으면서 반일, 흑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통을 줄 수가 있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 교장 선생 같이 했던 그 모임에 가보면요. 화제가 세 가지래요. 첫째, 고수톱진 얘기. 둘째, 바둑둔 얘기. 셋째, 산에 간 얘기. 특히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퇴직하면 다 산악인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출근할 때가 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100평 정도의 비닐하우스만 갖고 있으면 굶어 죽을 염려는 절대 없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다 그런지 모르겠다. 그분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한전에서 58세에 퇴직하셔가지고 이 문화유산 해설가를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옛날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전력에 취직을 했는데 처음에 발령받은 데가 충청남도 공주지점이었대요. 근데 그때 공주지점 한전 지점장님이 생뚱맞게도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답니다. 그분의 일본 사람 친구가 있는데 주말이면 일본에서 온대요. 둘이 공주 부여 고적답사를 다니는데 자기는 시집주고 쫄병이니까 가방 들고 따라다녔대요. 그래서 자기도 관심을 갖게 됐대요. 책도 읽고 유홍준 씨죠 문화재 청장했던 분 그분이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 책을 사가지고 주말을 이용해서 그 코스를 그대로 다녀봤대요. 3년 걸렸대요. 퇴직하고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종로 시니어 클럽에서 전단지가 날라들었습니다. 종로구 거주자로 문화유산 해설에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가서 6주 교육받아가지고 문화유산 해설가가 됐어요. 이분은요 그때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이 너무나 바쁘대요. 일주일에 사흘은 배우러 다닌대요. 배우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래요. 지금 고교의 강좌를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게 막 깔려있다. 사흘은 그리고 경복궁, 창덕궁 이런 데 가가지고 문화유산 해설하고 약간의 수당을 받는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자기는 지금 일본말 배운다고 난리더라고요. 70대 후반인데. 왜 그 일본말을 배우냐? 일본말 배워가지고 앞으로는 일본 사람한테 해설하겠대요.
그때 그분이 벌써 70대 후반이었나요. 그런 분이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요, 국제연구소 부원장까지 했는데, 이 원장 되는 이 경쟁을 후배고 했는데, 후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50대 초에 국제연구소 소장 하다가 퇴직을 한 거예요. 또 뭘 할까? 마침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는데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자기 선배가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뉴욕으로 와가지고 레스토랑을 하는데 거기 부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1년 8개월 동안 레스토랑 부사장을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연구소에도 배운 게 아무짝에 쓸 게 없는 거예요. 손님한테 잘해야 되고, 또 돈을 벌지 못하면요, 사장님이 짜증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계속 할 일을 다시 찾아야 돼. 근데 그때 옛날에 은사했던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연구를 할까 하다가, 우리가 기업이 보면요, 삼성전자가 있죠? 그 밑에 보면은 이 부품 만드는 회사, 독립된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제연구소 같은 큰 종합연구소가 있는데, 그 또 밑으로 내려가면 독립연구소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독립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물류 전문 연구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0몇 년 동안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나니까요, 이분이 오피스를 없애자. 그리고 전부 스마트폰으로 연락하는 거예요. 그 원고 써가지고 보내면 수정해서 보내고. 그리고요, 오피스 프리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 이 소호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 뭘까? 이 좀 고칠 건 고치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피스 프리 사무소를 열고 독립연구소 지금 그 대표라고 계속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요, 일본 후지은행 국제금융 부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은 부장을 하다가 어떻게 이 뭡니까? 파견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에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습니다. 산덴이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퇴직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DB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회사가 책임져주는 연금이 있어요. 그 DC형은 뭐냐? 이 회사가 불입만 해주고 그거의 운용 책임은 가입자, 근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로자 책임형 DC형 연금이 이제 새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DB형 100%였는데 DC형도 도입을 하게 돼가지고 이분이 그걸 도입하는 담당 부장으로 파견을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됐는데, 국제부에 있던 분이라 영어가 돼요. 또 학구적인 분이에요. 그래서요, 다른 나라에, 특히 미국에 퇴직연금, DC형 연금에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파견 나가서 그걸 한 거가 오히려 자기한테 도움이 돼가지고 일본에서요, 그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회사 입장에서 연금을 공부한 전문가가 됐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위에. 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 가서도 강의를 몇 번 했어요. 일본에서 전문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때 나이가 75세 때 한 얘기인데요, 자기 은행 동기들 100몇십 명 있었는데 지금까지 일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예요. 만약 은행에서 상무부장 올라갔으면은 벌써 퇴직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우연히 이 파견 나가서 퇴직연금 도입하는 일을 한 것이 도움돼가지고 퇴직연금 전문가가 된 게 후반 인생에 70몇 살까지 이르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증권회사 임원을 했는데 국제업무에서 해외 법인장을 했습니다. 제 후배입니다. 이분은 졸업을 하고 어디 취업을 했던 겁니까?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50대 초까지 임원을 했어요. 그리고 임원하고 나가게 되니까 어디 가봤자 한 2년쯤 하다가 또 관두고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이 숭실대학의 중소기업 대학원에 박사학위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요, 아예 회사 근처로,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공부해요. 그래서 수원과학대학에서 65세까지 일을 했어요. 나와가지고요, 이 외무부 산하에 코이카라고 있어요. 해외 나가서 이렇게 자문해주는 일. 먼저 미얀마에 갔습니다. 미얀마 무슨 협동대학에 가가지고 자문 교수를 2년 했어요. 돌아와서요, 다시 또 몽골로 갔어요. 몽골에 금융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하면 금융감독 같은데. 거기 자문가라서 또 1년 동안 일을 해줬어요. 지금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또 어디를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초등학교 교장을 하시다가 지금 이용원 원장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 연금도 있으니까 텃밭을 갖기 위해서 밭을 좀 사줬어요. 그래서 가서 그거를 이 농사를 지면서 보니까 교장 선생 하시는 분이 혼자 그걸 하는 게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소출하면 줄 사람이 없어. 줘도 고마워하지도 않아. 안 되겠다. 사람 많은 데서 일해야 되겠다. 동네를 다녀보니까 80먹은 노인이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걸 해야 되겠다. 이분이 3수 도전해가지고요, 이용사 자격증을 받았어요. 중고 이발기를 사가지고 이제 너와 나의 이발소라고 해가지고 이용원을 만들어요. 너와 나의 이용원. 그래가지고요, 일주일에 사흘에 오전은 상위군경에 요양원 이런 데 가서 이발 봉사를 해요. 나머지 동안은 영가로 이발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한 분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드도 있고 계단도 있는 분이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택배 분류 일자리라는데, 만약 돈이 아쉬워서 여기 취직했으면 힘들어서 한 몇 달 하다 때려치웠을 거예요. 어떻게 시작을 했냐, 택배 분류를. 이분이 퇴직할 때쯤에요, 한 10kg 정도 과체중이었대요. 이 체중을 빼야 되겠는데 운동에서 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택배 분류 우연히 하는 걸 보고 저걸 내가 한 1, 2년 하면 몸무게가 빠지겠구나.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몸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는 셈 치고 택배 분류 일을 시작했어요. 거의 1년 만에 몸무게가 빠졌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1년 사이에 일이 손에 익은 거예요. 처음 했으면 무지 힘든 일이랍니다. 이제 일이 익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내가 그냥 계속하자. 그래서 돈 받으면서 택배 분류 일자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데 노인네들이 어떻게 일을 하란 말입니까? 일만 주세요. 이런 분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퇴직해서 이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 시대에 일을 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할 수 없는 일은 뭐냐? 남이 안 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창직의 시대라고요.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하는 시대. 지금 우리나라에 정식 등록된 직업수가 1만 7천 개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일본은 2만 5천 개, 미국 가면 3만 600개. 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요, 과거 흔적 지워주는 일이더라고요. 정리 컨설턴트.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런 일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의 칼 베네딕트 플레이라는 교수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 두 분이 공동 연구에서 발표한 고용의 미래라는 그 보고서를 보면요, 이 자동화와 기술 발전으로 2033년까지 현재 직업의 절반 정도, 47%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대요. 여기에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퇴직 후에 뭔가 일을 하려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도 결론은 사람이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입력하고 사람이 느낀다. 다만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회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 생긴다. 그런데 퇴직자들의 일자리라는 것은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생각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요, 평생 현역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가 뭐냐면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주특기를 살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제 얘기 죄송한데요. 저는 금년에 우리 나이 75세인데 저는 매일 신문 6개를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제가 가방에 과외와 신문이 있어요. 그걸 꺼내서 스크랩을 해요.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야 되니까. 같은 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는 안 돼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주택기를 살릴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또 그런 콘텐츠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저게 주특기야. 저 사람은 이런 관련해서는 저 사람을 불러야 돼. 노후 설계로는 강모야. 이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속해 있는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은 나한테 왜 이 돈을 줄까?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저는 지금까지 이 월급을 받으면서 제 월급을 제가 깎았습니다. 왜냐? 내가 만드는 부가가치에 비해서 받는 월급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잘리잖아요. 그 다음에요. 처음부터 폼도 나고 돈도 생기고 내 취미에도 막 그런 일은 없거든요. 수익을 바라고 시작한 일이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취미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입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수입도 막 얻고 남복에도 그럴 듯하고 그 다음에 이 돈도 벌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죠. 그 다음에 회사에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죠. 그런데 후반 인생은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남의 시선, 평판 이런 거를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식의 이 소신이지 않고는 평생 현역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남들이 평생 현역을 한다고 하면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욕이나 먹고 그런 소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그 문제의 부동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불패신화는 영원할 것인가?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 앞으로 이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